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모든 예술, 모든 철학은 성장하거나 하강하는 삶의 치유수단이나 보조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전 이 말에 너무 좋았어요. 그 슬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해 전에 앙드레 브라질리에라는 전시가 있었어요. 그림을 보면 굉장히 예뻐요. 막 말이 달리고 있고요. 바닷가를 달리고 있고 해변이 나오고 아름다운 풍경에 막 사랑하는 여성을 그려요. 행복만 그립니다. 그런데 이 화가의 인생을 좀 들어가 보면요. 얘기가 달라져요. 첫 번째, 이 화가는요. 아주 어렸을 때 세계대전을 겪었어요. 이 세계대전의 참상을 두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화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캔버스에는 슬픔이나 고통, 이 현실의 무서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겠다. 그래서 브라질리의 그림 속에는요. 불행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 화가는요. 노년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사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잖아요. 너무나 슬펐고 너무나 무너질 뻔했지만 주변을 봤을 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전시에서요. 제가 정말 다양한 사연을 많이 만났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굉장히 노랗고 밝은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눈에 띄었거든요. 해설 딱 끝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잡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전시가 오늘이 두 번째랍니다. 사실은 그분이 얼마 전에 자녀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은 옷만 입고 밖으로 나갈 생각도 안 했었는데 친구가 너 이러다 큰일 난다고 끌고 온 곳이 브라질리아 전시였던 거예요. 근데 딱 보는데 너무 화가 났답니다, 친구한테. 아니, 이 화가 그림 너무 밝고 예쁘고 행복하고 약간 고통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막 분노에 차서 보고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밝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아픔이 있었다. 전쟁을 겪었고 자식을 잃은 아픔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행복을 담고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려고 했다. 이 얘기를 딱 우연히 들었는데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때 약간 위로가 됐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검은 옷을 벗고 집에서 제일 밝은 노란 옷을 입고 전시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아, 자기도 얼마 전에 자녀를 떠나보내야 했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화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위로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제 전시에 찾아와 주고 계세요. 이런 식의 인연을 많이 만납니다. 그림이라는 게 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화가들이 사조를 만들거나 어떤 학문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솔직한 인생이 그림 속에 녹아들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화가들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과도 공감되는 포인트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때 화가와 그림과 교감을 하게 될 거예요. 전 그게 그림의 역할이고 오늘 이 강연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사랑하는 이중섭과 그리고 또 서양 화가 중에서요. 비운의 천재 화가로 알려진 아메데오 모딜리안입니다. 이번 이 두 화가 이렇게 소개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루지 못한 사랑 속 요절한 천재들입니다. 먼저 이중섭의 사진을 볼까요? 40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된 비운의 화가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그런 슬픈 사연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울릴까요? 한번 만나볼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모딜리안의 얼굴도 봐볼게요. 프랑스 미술 역사상 가장 잘생긴 화가. 진짜 잘생겼죠. 이 모딜리안이도 이중섭처럼 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비극을 목격했다는 거죠. 전쟁입니다. 이중섭은 한국 전쟁을, 모딜리안이는 세계대전을 겪어했어요. 이 전쟁의 공포와 충격, 두 화가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 큰 상처였습니다. 이중섭은요 일제강점기였던 1916년에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중섭 하면 굉장히 가난하고 고생이 많았던 화가라고 딱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요, 이중섭은 부잣집 막내 아들 출신입니다. 대대로 내려온 이 지주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중섭이 일본에 있을 때요, 그의 친척이 도쿄에만 약 20여 명이 유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그런 이중섭에겐 어릴 적부터 미술에 대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뭐 산도 가고 들도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이중섭은요, 오산고보에 입학하게 되는데요. 오산고등보통학교는요, 독립운동가였던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예요. 그러니까 민족 정신을 계몽하기 위한 학교였던 거죠. 그리고 이중섭을 화가의 길로 이끌어준 사람도 오산고보의 미술 선생님이었던 임용련이었습니다. 스승 임용련, 잠깐 설명해 볼게요. 3.1운동에 참가했고요.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 고등학교와 예일 대학에서 입학하고 또 수석으로 졸업했던 엘리트예요. 그리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에 돌아와서 선생님이 된 거죠. 이런 민족 정신이 이중섭에게 전달이 됩니다. 보통 이 시기 화가들을 보면요, 사인을 영어로 해요. 이중섭 어떨까요? 우리말로 쓰죠. 전 이게 민족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중섭 하면 또 소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은요, 이미 이 학창 시절부터 소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곳에서 이중섭은 그림과 함께 이 민족성에 대해 깊이 배우게 된 거죠. 그런 이중섭의 인생에서요, 큰 전환점은 해방과 전쟁이었어요. 해방 후에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일제강점기에 이 불을 쌓았던 이중섭의 집안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인민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궁핍해져 갔죠. 그리고 몇 해가 지나 한국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생활고 지독한 가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는 또 어린 시절이 어땠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모딜리아니, 이탈리아 리보르노에서 태어났습니다. 가죽과 석탄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는요, 원래는 엄청난 부를 쌓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모딜리아니가 태어날 때쯤에 파산하게 됩니다. 특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거든요. 이 모딜리아니가 태어나던 날에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왔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곳에는 좀 특이한 법률이 있었어요. 출산한 여인의 침대에 있는 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했을까요? 그 중요한 문서들을요, 모딜리아니가 태어나던 날 침대에다 쌓았답니다. 그래서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다고요. 집안이 굉장히 독특해요. 어머니는요, 그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의 후손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 항상 모딜리아니한테 교양, 문화, 매너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교육시켰어요. 그런 어머니 덕분에 어땠을까요? 어릴 때부터 뭐 시, 문학을 즐기는 아주 교양이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요, 모딜리아니는 항상 몸이 좀 안 좋았어요. 14살 때였는데 장티푸스로 고열로 쓰러지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때 막 모딜리아니가 쓰러지면서 사경을 헤매는데 갑자기 어머니한테 그러대요. 환영을 보더니 중얼거렸답니다. 미술관에 가고 싶다. 거장들의 그림을 보고 싶다. 아마도 집도 어려워지고 하니까 사실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를 못했을 거다. 그때 어머니가 그랬대요. 낫기만 해라. 낫기만 하면 미술관에 가면서 너 그림 그릴 수 있게 해줄게. 그랬더니 기적적으로요, 건강이 괜찮아져요. 그리고 어머니와 피렌체를 돌면서 뭐 우피치 미술관부터 거장들의 그림을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가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둘이 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원래는 집안이 부유했지만 생활고에 빠지게 되는. 당시 파리는요, 여러분 다 아시죠? 성공을 꿈꾸는 예술가면 무조건 거쳐야 되는 관문이에요. 모딜리아니가 이곳에서 만난 화가가 바로 피카소입니다. 당시 모딜리아니는요, 피카소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피카소는 별로 관심 없었다고 해요. 그럼 모딜리아니가 그린 피카소 한번 볼까요? 둥근 얼굴에 선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잘 보시면 얼굴 중간에. 그렇죠? 모딜리아니가 피카소에게 느꼈던 상반된 감정이에요. 당시 모딜리아니는요, 피카소의 성공을 질투하면서도 그의 미술 지식에 감탄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굴 옆을 잘 보잖아요, 오른쪽에. 그럼 글씨가 써 있어요.
저 읽으면은 사부아라고 읽으면 돼요. 번역하면 알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딜리아니는 피카소의 그 지식을 존경했던 거죠. 자, 그리고 모딜리아니가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데 물론 여러 영향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프리카 가면이에요. 이때부터 그의 상징이죠, 시그니처. 긴 얼굴, 긴 코, 아몬드 모양의 눈. 이 자신만의 스타일의 초상을 완성하게 된 거죠. 이렇게 둘 다 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둘이 사랑했던 그들의 사랑을 만나볼게요. 이중섭에게는 마사코가 있었고요. 모딜리아니에게는 잔 에비테른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이 커플은요, 참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게 돼요. 그러면 좀 로맨틱한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중섭의 연애 편지 한번 만나볼게요. 자, 이중섭은요, 유학 중이었던 일본에서 마사코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순탄하지 못했겠죠. 일제강점기였잖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쟁이 망가뜨린 그의 삶에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너무 큰 행복을 준 게 이 여성이었죠. 야마모토 마사코. 이 둘을 언제 처음 만났냐면요, 약간 좀 그 학교 순정 만화 이런 데서 볼만한 만남이었어요. 학교 공용 세면대에서 붓을 씻다가 만났답니다. 그 이중섭, 미남이잖아요, 여러분. 일본 유학 시절에요, 뭐 권투, 수영, 못하는 운동이 없었대요. 심지어 노래도 잘했답니다. 이 국적을 뛰어넘는 사랑이 시작된 거죠. 어느 날 둘이 걷는데 마사코가 발을 다쳤답니다. 치료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편지에 그려놓은 거죠.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만나면 당신에게 답례로 별들이 눈을 감고 숨을 죽일 때까지 깊고 긴 키스를 몇 번이고 해드리지요. 지금 나는 당신을 얼마만큼 정신없이 사랑하고 있는가요? 대단하죠. 네,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들의 사랑은 결실을 맺습니다. 이중섭은 그런데요, 마사코를 두고 조국으로 먼저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를 잊을 수 없었던 마사코는 결단을 내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혼은요, 이 패전의 참화가 일본을 뒤덮었던 1945년에 원산에서 전통 혼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중섭은요, 마사코에게 한국식 새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남덕, 무슨 뜻일까요?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이란 뜻이에요. 남덕. 그리고 이 원산에서 집을 얻고요, 아들도 낳게 되죠. 근데 달콤함이 너무 짧았어요. 1950년 6.25 전쟁은요, 두 사람이 피워내던 이 달콤함을 애절함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남덕의 회고에 의하면요, 연합군이 원산을 점령했을 때 이중섭 가족은 입던 옷 그대로 입고요, 이 수송선에 몸을 실어야 됐대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죠. 그때부터 피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 중에서요, 제주에서 머물렀던 시간 1951년 한 해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뭐 정말 집도 떠나왔고 가진 것도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왜냐? 부인과 두 아들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괜찮았어요. 이때 이제 밝고 행복이 넘치는 그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섭은요, 이게 딱 내용을 알고 제주도에 가시면은 정말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섭섬이 보이는 풍경. 이 작품은 1951년에 이중섭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데리고 이 서귀포로 피난 왔을 때 그린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약간 전체적인 색조가 좀 황토빛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전쟁의 참화를 겪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마을의 모습이죠. 지금 제주도 미술관에 가면요, 딱 요 시선으로 섭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시에 행복했을 때 그림 몇 점 더 만나볼까요? 개가 막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벌거벗은 아이들은요, 자기만한 개를 막 끌고 다녀요. 약간 그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멀리선 바다가 보이고요.
뭐 구름 한 점도 없고 굉장히 고요해요. 귀퉁이를 보잖아요. 이 그림 귀퉁이. 그러면 이중섭과 마사코가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었죠. 또 한 그림은 어때요? 벌거벗은 가족이 바닷가에서 막 물새들과 얽혀 있어요. 행복해 보이죠? 이중섭은 그런 것 같아요. 뭐 큰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의 참화 속에서 그저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행복? 그것만으로 이 슬픔을 이겨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고 있으면 미소가 지어지죠. 또 다른 그림 하나 볼까요? 어쩌면 이중섭이 평생 동안 바랐던 세상은 이런 곳이 아닐까. 평화롭고 또 모든 것이 풍족했던 세상이죠. 하지만 항상 이 찬란하고 행복했던 순간은 짧습니다. 결국 1952년에 아픈 결단을 내리게 되죠. 부산에서 제주까지 또 계속되는 피난 생활 때문에 남덕이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폐결핵에 걸렸고요. 각혈까지 했답니다. 두 아이들 어땠을까요? 당시에 먹을 게 없어서 아까 막 게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 게를 잡아 먹으면서 버텼답니다. 그때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리고 고민 끝에 이중섭은요. 아내와 아이들을 처가가 있는 일본에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뒤따라갈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중섭은요. 이 한국에서 혼자 살아남기에는요. 그리고 너무나 이 척박한 세상을 혼자 살아남기에는 그렇게 억척스러지 못했습니다. 이중섭은 아내와 아이들을 보내고 혼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요. 잠시 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버틴 거죠. 곧 따라갈 수 있다. 가족을 보낸 뒤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요. 부산 범일동에서 판잣집을 짓고 혼자 살던 이중섭이 본인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방금 가족한테 보내는 편지를 다 썼어요. 표정이 뿌듯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오는 편지를 받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꾹꾹 담아서 편지에 담은 거죠. 그중에 편지 몇 개만 만나볼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인지 한번 보세요. 나의 귀여운 태연군, 언제나 보고 싶은 착한 아이. 나와 엄마의 태연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공부 잘하고 친구와 활기차게 운동 잘하고. 아빠는 하루빨리 태연군과 만나고 싶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아빠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 태연군도 건강하게 아빠를 기다려다오. 태연이, 태성이 잘 지내나요? 오늘은 종이가 다 떨어져서 한 장만 그래서 보낼게요. 태성이, 태연이 둘이서 사이좋게 보세요. 다음에는 재밌는 그림을 한 장씩 그려서 편지와 함께 보낼게요.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다시 만나게 되면 자전거를 꼭 사주겠다고. 이런 글도 있습니다. 다음 편지를 보면 이제부터 가난쯤은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인생의 한복판을 매진해 갑시다. 열심히 그림을 그린 이중섭의 모습과 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의 모습의 사진도 있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이중섭에게 드디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희망이 생깁니다. 바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중섭은요, 이때 희망과 에너지가 넘쳐서 그림을 그리게 돼요. 수많은 작업에 들어가게 되죠. 과연 이중섭은 그 전시를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딜리아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어렸을 때 약간 엄마랑 같이 막 미술관을 돌아다녔다고 했잖아요. 그때 가장 좋아했던 그림이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었대요. 거기 모습, 비너스의 모습과 또 조각했던 아프리카 조각의 시기를 거치면서 모딜리아니만의 그 시그니처 인물화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딱 모딜리아니 하면 이 모습이 떠오르죠. 긴 얼굴, 긴 코, 아몬드 눈, 그리고 선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마치 조각을 보고 그린 것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센스가 있어요.
왜냐면 잘 보시면요. 모딜리아닌 본인도 알았어요. 본인 그림에 곡선이 많다는 거. 그래서 잘 보면 뒷배경에는 직선을 많이 써요. 이게 모딜리아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모딜리아니와 잔 에비텔은 1917년에 만나게 돼요. 잔도 화가였습니다. 아뜰리에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잔의 집안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부르주아 집안이었고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잔의 부모님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성공도 못했었고 술과 마약으로 인해서 폐인이 돼갔었대요. 그리고 이때 잔 나이가 19살이었고요. 모딜리아니는 잔보다 14살이 많았어요. 자, 이 두 사람. 잔은요, 맹목적으로 모딜리아니를 사랑했어요. 그저 모딜리아니 옆을 계속 지켰죠. 이 잔의 사랑 덕분에요. 모딜리아니는 조금씩 술도 줄여갔고요. 마약도 조금씩 줄여갔어요. 그리고 건강을 조금 되찾죠. 작품 활동도 주력하게 됩니다. 이제 모딜리아니는 잔을 그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이 눈동자였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잔이 물어봤답니다, 모딜리아니한테. 왜 내 눈동자를 그리지 않냐?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당신의 영혼을 알게 될 때 당신의 눈동자를 그릴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1918년이 되면요, 전쟁이 점점 심해지면서 독일군이 결국 파리 근처까지 진격하게 돼요. 이 대피령이 내려지면서요, 모딜리아니와 잔은 프랑스 따뜻한 남부죠, 니스로 대피하게 돼요. 이곳에서 모딜리아니는요, 생화고를 또 겪었는데 밥값이 없을 때는 그림으로 밥값을 대신 냈다고 합니다. 모딜리아니에게 이 니스는, 이중섭에게는 제주도 같은 곳이었던 거죠. 이때 잠깐 모딜리아니도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이곳에서 곧 있으면 딸이 태어납니다. 딸의 이름은요, 아내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잔 모딜리아니로 짓게 됐어요. 딸을 낳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 와중에. 그래서 이 시기에 많이 그려지던 게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모딜리아니 그림에도요, 밝은 빛이 들어서게 돼요. 어떻게 보면 둘 다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이중섭에게 마지막 개인전 기회가 찾아왔던 것처럼 모딜리아니에게도 개인전의 기회가 옵니다. 자, 이 두 화가의 마지막 개인전 어떻게 됐을까요? 두 화가의 자화상을 한번 봐볼게요. 인생 거의 막바지에 그려진 자화상입니다. 어떠세요? 이 자화상에서 그 전시가 어떻게 됐는지 좀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중섭. 이중섭은요, 열심히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전시를 성공시켜서 일본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1954년, 이 한 해 동안이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대부분의 작품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중섭은 생각했죠. 이 개인전 성공하면은 아들한테 자전거 사서 당당한 아버지로, 남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말 열심히 그렸죠.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길 떠나는 가족. 이 주제를 많이 그렸어요. 이중섭이 일본인 아내 이남덕, 그리고 아들을 태우고 소달구지를 이끌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생이별한 가족 다시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경쾌한 막 색채 움직임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아, 이런 모습을 꿈꾸면서 전시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열려요. 첫 개인전이 열립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실은요, 잘 됐습니다. 45점을 전시했는데 평단의 호평도 듣고요, 작품을 약 20점을 팔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어이가 없게도요, 수금이 안 돼요. 사기도 당했습니다. 그림판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상처를 준 거죠. 경제적으로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더 절망으로 빠지게 되죠. 이 시기에 그려진 소그림 한번 볼까요? 건강이 극도로
악화된 이중섭의 손은요, 느낌이 다르죠. 제가 볼 때는 에너지보다도 좀 치열하고 광기가 가득한 것 같아요. 피 묻은 속, 혈흔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시 상황을 증명해주죠. 어떻게 보면 이 손은 이중섭의 분신일 수도 있죠. 자신의 그 심리가 잘 반영된 그림입니다. 그리고 낙담과 좌절이 쌓이면서 자학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그림이 있습니다. 시인 구상의 가족을 그린 작품이에요. 가족이 되게 행복해 보이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본인은 아니죠. 오랜 친구인 시인 구상의 집에서 잠깐 머물던 그때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남의 가족이죠. 난 아직 가족을 못 만났어요. 근데 저 중간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자기가 꿈꾸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이렇게 될 수가 없었죠. 잘 보시면요, 이중섭이 손을 내밀어요. 하지만 저 다른 사람들은, 가족은 그쪽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자화상 한번 다시 볼까요? 기운이 심상치가 않죠. 제 첫 느낌은 이거였어요. 뭔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에요. 눈동자와 약간 좌우대칭도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서명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측 하단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 색연필이고 붉은색으로 해놨죠. 이 자신의 슬픔이 가득 담겨있는 자화상입니다. 그리고 1956년 9월 6일 11시 45분에 간장염으로 입원하고 그 가료 중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중섭 나이 40살이었죠. 일본에 있는 가족과 재회도 못하고요. 미술가로서 빛도 보지 못한 채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서대문 적십자병원에서요, 영양실조로 무연고 행렬병자 처리된 주검은요, 사흘 만에 이중섭으로 밝혀졌다고요. 그가 머물렀던 부산, 제주 서귀포에 이중섭 거리, 이중섭 미술관 조성될 정도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의 삶은 생전에 좀 행복했으면 어땠을까요? 마지막으로요, 그의 작품 하나 더 볼게요. 은지화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담뱃갑 은지에다가 그린 부부라는 그림이에요. 전 이 작품을 보면서 이중섭이 썼던 이런 글이 떠올라요. 이 세상에 나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미친 듯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끝도 없이 상냥한 나의 아름다운 천사요. 남덕에게 보냈죠. 이중섭에게 아내 남덕은요, 영감의 원천이자 영혼의 동반자였습니다. 그 재회를 꿈꾸면서 다 끌어안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죠. 가슴이 굉장히 뭐랄까요, 먹먹해지고 또 찡해지는 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모딜리아니의 개인전은 어땠을까요? 자, 모딜리아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개인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도와줬어요. 잔과 친구들이 도와줘서 전시를 오픈할 수 있게 됐죠. 그렇게 사활을 걸고 딱 준비했는데 전시 전에 오프닝 파티를 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누드화를 창밖으로 보이게 걸어놔서 이 걸어가는 사람들이 풍기문란으로 신고했답니다. 전시 첫날 경찰서에 끌려가게 돼요. 작품도 몇 점 압류당하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시를 제대로 열지도 못했어요, 모딜리아니는. 근데 이상하죠? 그 전에 누드화가 없었어요? 넘쳐났잖아요. 피카소부터 마티스까지 누드화 얼마나 많이 그렸어요. 그죠? 근데 왜 모딜리아니 누드화는 문제가 됐을까요? 그러면 과거의 누드화와 모딜리아니 누드화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의 누드화는 신화 속 여성이었어요. 진짜 이 세상을 나와 같이 살아가는 여성이 아닙니다. 비너스거나, 그죠? 여신이거나. 하지만 모딜리아니의 누드화 속 인물은요, 한 동네에 사는 여성이에요. 불편한 거예요, 관람객이 보기엔. 두 번째, 시선.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과거의 누드화 잘 보잖아요. 그럼 시선이
관람객으로부터 약간 어긋나 있어요. 비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드화를 보고 있는데 관람객과 시선이 맞게 그려져 있다? 불편하거든요. 난 누드화를 보고 있지만 실제 여성의 누드를 보고 즐기는 게 아니다. 근데 모딜리아니 누드화는요. 잘 보잖아요. 시선이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것도 실존하는 여성. 얼마나 불편해요. 모딜리아니 이 전시 실패하고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건강은 급속도로 안 좋아지게 돼요. 그리고 이 둘은요. 서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친구와의 만남도 줄어들죠. 자, 그런데 여기 초상화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눈동자가 있죠. 이 그림 보고요. 잔이 펑펑 울었답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이 둘은 약속해요. 모딜리아니가 부탁했답니다. 천국에서도 내 모델이 되어달라. 잔도 대답했어요. 그럼요. 천국에서도 당신의 모델이 되어드릴게요. 죽어서도 서로의 모델과 화가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친구들이 모딜리아니와 잔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함을 감지하고 딱 찾아갔어요. 근데 모딜리아니 쓰러져 있었고요. 잔은 울고 있었답니다. 이 마지막 자화상에 놓여 있었어요. 본인의 모습. 모딜리아니는요. 자신의 모습, 자화상을 그린 적이 없어요. 초상화만 그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유작으로는 자화상을 선택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랑하는 잔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일 수도 있죠. 그렇게 모딜리아니는 쓸쓸히 세상을 떠나게 되죠. 잔의 그림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저 그림은 앞으로 생길 일들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랬잖아요. 모딜리아니가 세상을 떠나고 이틀 뒤였어요. 아마 모딜리아니가 없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치 과거에 했던 약속처럼 모딜리아니를 따라가게 되죠. 이 둘의 이야기가 알려지고서요. 한때 파리 예술계에는 정말 이 둘의 슬픔 때문에 웃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라고요. 그리고 둘이 사망하고 10년 뒤에 함께 파리의 페르르 아세즈라는 공동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지금까지도 파리 불멸의 사랑 이야기로 남게 됐습니다. 이 두 예술가는요. 삶의 고난 속에서도 어떤 사랑을 통해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슬프지만 또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비극적이지만요. 그 속에서 피어난 예술적 성과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요즘 시대는 어떨까요? 사랑이 가벼워진 시대 아닐까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예술과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고 그런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반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세요? 또 대표적으로 자신의 귀를 스스로 자른 광기의 화가? 뭐 생전에 그림 한 점 딱 팔았었던, 지금은 유명하지만,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안타까운 화가? 이 정도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오늘은 반고흐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만날 박수근. 박수근을 이야기할 때 가장 어울리는 수식어가 뭘까요? 가장 한국적이고 서민적인 화가. 그는요, 시장 사람들, 빨래터의 아낙네들, 이런 아주 평범한 서민들의 일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더 친근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요, 따지고 보면 그의 작품은 한 시대의 기록이기도 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두 화가는요, 둘 다 밀레의 그림을 보고서 화가가 됐거든요. 자, 밀레는요, 그럼 여러분, 만종이라는 그림, 왜 농민들을 그렸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밀레가 농민들을 그렸던 이유는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숭고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벤트가 없어도 그저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숭고하게 본 거죠. 그리고 박수근과 반고흐 둘 다 그 모습에 반했던 겁니다. 이 둘의 이야기, 먼저 반고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반고흐의 생가 사진입니다. 현재는 뮤지엄이죠? 자, 이곳에서요, 목사인 아버지와
무명 화가였던 어머니 사이에서 반고는 태어났습니다. 반고에게는요, 사실 태어나기 1년 전에 죽은 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 이름이 뭘까요? 반고우와 이름이 똑같았습니다. 죽은 형의 이름을 그대로 어머니가 다음 자식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반고우가 많이 목격한 모습은요, 어머니가 꼭 형의 무덤에 가서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죽은 형을 대신해 살고 있구나. 그 슬퍼한 어머니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다행인 건 뭐예요? 동생 태호가 있었어요. 평생 형을 지원해준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릴 수 있었죠. 반고가 아주 어릴 때 그린 작품이 남아있어요. 한번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9살 때 그린 걸로 나와 있어요. 야, 9살 때 대단하죠, 여러분? 짖는 개를 스케치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이 돋보이죠. 이렇게 뛰어난 그림 실력을 가졌는데도요, 반고의 첫 직업은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림을 판매하는 화상이었어요. 반고가 일했던 구필 화랑의 모습이에요. 16살 최연소 점원이었어요. 화랑에서 일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림 잘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생각보다 아주 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림 파는 능력이 뛰어났대요. 지금으로 치면 에이스였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요, 일을 너무 잘하니까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요. 그곳에서 막 일하면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하숙집 딸을 사랑했거든요.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반고우는 여러분, 인간관계에 서툴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은 막 썸 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갑자기 문 두드리고 찾아가서 청혼했답니다. 근데 뭐예요? 이미 그 여성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반고 입장에서는요, 너무 큰 상처였대요. 그때부터 일에 집중을 못해요. 그리고 물론 직속 상간과의 마찰도 있었죠. 그러면서 점점 일과는 멀어지게 돼요. 이후에 고우는요, 점점 종교에 몰입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동생한테 보낸 편지를 보잖아요. 성경 구절로 가득했대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나요? 아니죠. 또 시험에 자꾸 낙방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벨기에 탄광촌에 가서 무급으로 선교사 활동을 해요. 그리고 탄광지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눠야 된다면서 꾀지지하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 반감을 사요. 선교사도 실패했어요. 마치 우리가 20대 때 방황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나요? 꿈을 찾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꿈을 찾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화가란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빠져든 화가, 딱 매력을 느낀 화가가 바로 밀레였던 거예요. 이때부터요, 따라 그립니다. 고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밀레의 작품을 보는 순간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본 후에 신을 벗은 것처럼 나 또한 신을 벗어야 한다고 느꼈어. 얼마나 감동했는지 느껴지시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지나서 드디어 고우가 스스로 만족한 첫 작품, 이게 내 작품이다 라고 부를 만한 그림이 나와요. 바로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어떠세요? 고우는요, 굉장히 만족해했대요. 그리고 막 뿌듯해하면서 태호에게 자랑했답니다. 태호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입니다. 작은 등불 아래서 접시에 담긴 감자를 손으로 먹는 이 사람들을 그리며 나는 그들이 마치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었단다. 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건 자신들이 노동을 통해 정직하게 번 것임을 말하고 싶었지. 그런데 여러분이 볼 때 어떠세요? 이 그림에는요, 몇 가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첫 번째, 너무 어두워요. 너무 어두워요. 두 번째, 인물들 어떠세요, 여러분? 뭐 이거 이뻐 보이나요? 좀 괴상하지 않아요? 땅을 파는 사람들처럼 보이도록 이라고 썼잖아요.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비율도 이상해지고 만약에 제가 저 인물이면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약간 무슨 두더지처럼 그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태호가 심각하게 생각한 건 이거예요. 당시 파리에서는요, 밝은 빛을 포착하는
인상주의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태호는 생각합니다. 형이 인상주의 그림을 못 봐서 이러는 거다. 빛을 담는 법을 배워야 된다. 형이 파리 오면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고흐는 인상주의 그림들을 보러 파리로 향한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박수근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자, 박수근의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릴 건데요. 저는 이 글에 박수근의 이 마음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의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그의 마음과 어떤 성격의 사람이었는지 딱 알 수가 있죠. 박수근이 그린 산 풍경 모습이에요. 자, 박수근, 강원도 양구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요, 휴전선 바로 아래 한반도의 배꼽에 자리한 산간 지역이에요. 이 산의 화강암들, 바위가 풍부한 굵은 모래들, 어린 시절 박수근의 뇌리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봤던 질감과 모든 모습을 자신의 캔버스의 질감처럼 만들게 되죠. 박수근의 그림을 보면요, 꼭 바위에 새긴 것 같아요. 박수근의 집안은 어땠을까요? 넓은 논밭을 지닌 아주 부유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6살까지만 해도요, 남부럽지 않은 부잣집 장남이었습니다. 보통 학교에 들어가던 때에 아버지가 딱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된 거예요. 박수근 집안은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요, 집안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놀고 돌멩이에 그림 그리면서 놀았답니다. 어디 갈 때마다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나무 판자든 바위든. 이미 학창시절에 그림 잘 그리는 아이로 유명했다고 해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겠죠. 박수근의 말을 들어볼까요? 미술 시간이 어찌도 좋았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 선생님께서 크레용 그림을 보여주실 때 그 즐거웠던 마음은 지금껏 잊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박수근의 삶을 바꾼 한 점의 그림이 밀레의 만종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겹쳐집니다. 자, 우연히 밀레의 만종을요, 그 원색 도판으로 본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본 그림 중에 제일 멋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도 다음에 커서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게 박수근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은요, 어린 박수근에게 너도 밀레 같은 멋진 화가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격려해 준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집안 형편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진학도 포기하게 됩니다. 당시 화가의 이름을, 딱 화가로서의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길은요, 이 공모전의 작품을 내서 뽑히는 게 최고의 길이었어요. 여기에 입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학교 미술 시간에 배운 게 전부인데 보통학교 시절 교장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출품을 했어요. 그게 봄이 오다라는 작품입니다. 자, 텅 빈 하늘과 가지를 뻗은 앙상한 나무 보이죠? 그 텃밭은 조금 쓸쓸해 보여요. 이 작품이요, 놀랍게도요, 입선을 해요. 마치 화가로서의 길이 열린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걸로 삶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저 화가로서의 문턱 하나 넘은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그림 하나로 이렇게 거장이 탄생한다는 거.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 그러면 앞으로 나올 그들의 대표작 한번 볼까요? 빨래터와 씨 뿌리는 사람이에요. 빨래하는 여인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 이 박수근의 주제였죠. 그리고 바은고우도 마찬가지예요. 동서양의 딱 그 서민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박수근의 작품은 한때 45억이라는 최고가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반고 그림 어떠세요? 태양이 막 끓어오르는데 그 특유의 붓터치 때문에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그럼 이번에 다시 고흐 얘기해 볼게요. 고흐는 테오의 말을 듣고서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어요. 예술의 중심지 파리였죠. 당시 파리에서는요, 모네를 필두로 한 인상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인상주의, 빛을 포착하는 화가들이에요. 그림이 밝아요. 이건요, 반고흐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감을 주게 됩니다. 마치 모네가 그랬던 것처럼 고흐의 그림에도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점점 고흐의 붓터치가 밝아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려 2년 사이에 변화하는 그의 붓터치를 비교해보면 딱이에요. 그 변화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당시 반고흐는요, 돈이 없었어요. 테오 도움받으면서 간신히 그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뭘 많이 그리게 될까요? 모델 쓸 돈이 없으니까 차화상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세요. 인상주의를 만나기 전에 붓터치, 어둡죠. 감자 먹는 사람들을 그릴 때에 붓터친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밝아지고 또 하나, 붓터치가 짧아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딱 보고 있으면 끌어오를 것 같은 그 붓터치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순전히 어마어마한 노력으로 읽어낸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인상파 화가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인상파 화가들은 여러분, 노는 것도 잘 놀았어요. 못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발전은 했는데 못 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꿈을 꿔요. 아, 나처럼 힘든 작가들이 모여서 다 같이 그림을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또 테오가 도와줘요. 반고흐가 떠났던 곳은 남프랑스 아르르예요. 들어보셨죠? 이곳에 노란 집을 얻어서 생활합니다. 이곳에서요, 반고흐가 꿈꾼 건 가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뭐 그림 하나가 팔리면 그 수익을 쉐어하고 그런 예술가 공동체를 꿈꾼 거예요. 이 그림 속에 고흐가 지냈던 집은요, 초록색 창문이 있는 집이에요. 초록색 창문, 보이죠? 그리고 그 앞에 잘 보면은 밀짚 모자 쓰고 걷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흐로 추정돼요. 그 옆이 카페이자 식료품점이었거든요. 본인이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작들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나와요. 새로운 꿈을 꾸며왔잖아요. 에너지가 넘쳤을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나오는 하나의 대표작,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론강이 가스등이 비쳐요. 밤에 별이 밝게 빛나죠. 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저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은요, 북두칠성이었대요. 근데 저는요, 이 반고흐의 말이 너무 멋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단다.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하니까. 하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고된 작업과 실망, 그리고 인내를 의미하지. 여러분, 사람을 감동시키는, 울리는 예술은요, 저는 그냥 뚝딱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시행착오, 수많은 고민들, 솔직함, 이것들이 겹쳐지면서 저는 명화라는 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반고흐는 이런 예술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박수근의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 자, 박수근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 창조의 원천이죠. 가난 때문에 가족이 잠깐 흩어졌었는데요, 금성에 다시 모여서 지내게 돼요. 그때 바로 윗집에 살던 사람이 김복순이었어요. 김복순은 집이 잘 살았습니다. 근데 김복순의 이상형이 조금 특이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다음에 커서 제가 시집 갈 때에는 우리처럼 부잣집으로 시집 보내지 마시고요, 하루 세 끼 조죽을 끓여 먹어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사는 집으로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리고 당시 박수근은 이 김복순의 외모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상냥한 마음도 한몫했죠. 사랑에 빠진 박수근, 마치 이중섭이 그랬던 것처럼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땠을까요? 김복수는 이미 춘천의 부잣집 의사 아들과 결혼이 약속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 김복순의 아버지는요, 이 편지를 받은 걸 딱 알고서 자신의 딸을 매질해요. 김복순을. 그 모습을요, 이 박순이 다 담너으로 지켜봤답니다. 너무 상처인 거예요. 박순이 알아 누웠답니다. 얼굴 색이 막 변해갔대요. 이 모습을 보고 박수근의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면서 막 쫓아갔대요. 그래서 김복순의 아버지한테 외쳤답니다. 내 아들 살려내라고. 우리 아들 아니면 당신 딸을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해줄 사람 있을 것 같냐? 막 소리쳤대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김복순의 아버지는요, 남의 집 장남을 죽게 내버려두면 안 되지 않냐? 하면서 둘 사이 허락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봄날의 달콤한 신혼생활 속에서 박수근은 또 에너지가 넘쳐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 앞에는요, 아내 김복순이 맷돌 자루를 쥔 채 앉아있죠. 김복순은요, 다리가 막 저린 것도 잊은 채로 모델을 서줬대요. 몇 시간째. 비록 어려웠죠. 가난한 걸 알고 갔잖아요. 어려운 삶이었어요. 하지만 자상한 남편, 그리고 함께한 신혼은요, 하루하루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또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요. 한국 근대 작가들이 항상 겪는 한국 전쟁, 빼놓을 수 없잖아요. 두 사람은 잠깐 이별을 했지만 다행히 2년 만에 창신동에서 남편과 극적으로 상봉해요. 한국 전쟁 후에 박수근 가족과 같은 이런 피난민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이 판잣집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요. 어떠세요? 그럼 판잣집, 가난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박수근의 판잣집 그림은요, 따뜻해요. 색채도 그렇고 약간 사람들의 온기가 느껴질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또 서민의 일상을 담는 그런 따뜻한 그림을 그리고 국민화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족과의 재회도 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다시는 이별하지 않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뭘 할까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 8군 PX에 딱 들어가서요, 초상화부에서 일을 하게 돼요. 주한 미군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이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다행히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번 돈으로요, 창신동에 조그만 집을 마련합니다. 이 집에 마루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마루에서 자신만의 그 독특한 예술 세계를 완성하게 된 거죠. 화강암 같은 질감, 또 단순화된 선, 구도, 서민들의 삶, 이때 대부분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뭘 그릴까요? 골목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서민들을 그려요. 옹기종기 모여서 공기놀이하는 아이들, 물건 파는 여인들, 소박한 일상이죠. 우리가 보는 이런 인물들은요, 다 이 창신동 일대에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작품 세계는 넓어만 갑니다. 이렇게 박수근과 고흐, 자신들의 대표작을 만들어갔죠. 그러면은 이후엔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둘의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반고, 이 조카에게 보내는 그림이에요. 태어난 조카를 위해서 그려준 작품이에요. 조카가 이름이 내 이름을 땄거든요. 태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때 돈이 없으니까 선물해준 그림이었어. 꽃피는 아몬드 나무. 새 생명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수근의 그림은요, 자신의 아이를 그린 겁니다. 뭔가 이 전과 조금 다르게 따뜻하지 않나요? 그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고 화풍도 달라져요. 포근하죠. 두 화가의 마지막을 들어볼 겁니다. 예술가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고흐에게 고갱이라는 화가가 찾아와요. 왜 왔을까요? 사실은 고갱이 온 데는요, 동생 태호의 도움이 컸어요. 태호는 고갱을 찾아가서 설득합니다. 우리 형이 혼자 있는데 예술가 공동체라는 걸 만들려고 갔는데 아무도 안 간다. 너가 좀 가달라.
대신에 거기서 쓰는 생활비를 내가 대줄게. 너가 거기서 그리는 작품도 사줄게. 그 약속 받고 온 거예요. 그런데 고은 어땠을까요? 아니 예술가 공동체면 같이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혼자 그리고 있는데 고갱이 온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됐어요. 노란 집이 너무 누추하고 다시 가면 어떡하지? 고갱이 쓸 방을 꾸며주기로 해요. 예쁘게. 근데 그림밖에 더 있어요? 그때 그린 게 해바라기예요. 고갱의 방에 걸려고. 그러니까 그 유명한 해바라기는 사실은 자신의 그 에너지와 새로운 꿈을 꾸고 희망 찾던 그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둘 사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날이 좋으면 밖에 나가서 같이 풍경 그렸고요. 흐린 날에는 방에 꽃 같은 거 딱 정물 두고서 다른 방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이 둘은 섞일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예요. 점점 다툼이 심해집니다. 고갱은 항상 고을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사이가 파국으로 치닫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 카페 주인이었던 이 진우 부인을 함께 그리면서 자신의 그림을 서로 비교해보기로 한 건데 똑같은 사람 그렸는데 너무 달라요. 고은은요, 저 진우 부인과 친했어요. 그래서 약간 자신의 그 열정을 상징하는 노란색 배경 앞에 진우 부인을 앉혀놨죠. 책을 읽고 있어요. 고귀해 보여요. 고갱은 어때요? 앞에 술잔이 있고요. 곁눈질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그림이요. 큰 싸움을 일으켜요. 그리고 사실은 저 카페는 당시에는 매춘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뒤쪽 자세히 보시면요. 웬 수염을 기른 남자가 여성들과 대화하고 있거든요. 테이블에서. 저 수염 기른 남자도 고 친구예요. 자신의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 조셉 룰랭이었어요. 고 입장에서 내 친구를 막 욕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고갱이. 너 내 친구 왜 욕하냐. 고갱은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술집 여자를 왜 이렇게 고귀하게 그리냐.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그 독한 압생트라는 술을 마시고 또 싸우던 둘. 고갱방에 고우가 찾아와요. 근데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면도칼. 고갱은 놀란 거예요. 그 면도칼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반대였죠. 고은은 그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자릅니다. 그리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후에 한 번도 재회한 적이 없어요. 고우가 입원했을 때의 병원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화상을 보면 치료받고 이 붕대를 감싸고 있죠. 왼쪽에 이젤과 우측에 일본 목판화죠. 그 사이에 자신을 배치합니다. 아직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욕구예요. 근데 이 돌아왔던 고흐에게 상처를 더 준 건요. 사실 귀가 아픈 게 아니에요. 고흐는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나랑 친했던 사람들이 막 고흐한테 막이 들렸다면서 쫓아내라고 경찰서에 탄원서를 낸 거예요. 그게 너무 상처였던 거죠. 그리고 고흐는 스스로 두 발로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대신 그림만 그리게 해달라. 그리고 이 병원에서 탄생하는 고흐의 마스터피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별이 빛나는 밤이었죠. 사이프러스 나무가 높이 솟아있어요. 자신의 고향 풍경과 아르레스의 풍경을 상상으로 더해서 그린 거예요. 생전에 고흐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넌 별을 왜 저렇게 크게 그리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 눈엔 밤하늘의 별이 저렇게 보인다. 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으면 항상 꿈을 꾸게 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화실에서 그린 게 아니에요. 정신병원에서 그린 거예요. 그런데 창살이 없죠. 고흐는 자신의 눈에 보였던 쇠창살을 지우고 밤하늘의 별을 그린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그림이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고흐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날이 점점 다가오자 동생 태호는요. 고흐가 지낼 만한 장소를 물색해요. 그리고 나온 것이 시골 마을.
아주 조용한 이 오베르시르아자에서 약 70일을 머뭅니다. 이 70일 동안 약 75점의 작품이 나와요. 대단하죠, 여러분? 하루에 한 점을 이상 그린 거예요. 하지만 고흐는 이곳에서요, 자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겹쳐졌어요. 테오에게 자식이 태어났고 내 조카가 태어났는데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책감도 들었고요. 이 시기에 테오의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럼 미안함, 정신적인 괴로움 이런 것들이 고흐를 옥죄해 왔어요. 그리고 까마귀 나는 밀밭. 중요한 그림이죠.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세 갈래 길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세 갈래 길이 전부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길은 처음 꿈꿨던 화상으로서의 길. 끊겼어요. 두 번째, 목회자로서의 길. 끊겼어요. 세 번째, 화가로서의 길. 끊겼어요. 고흐는 저 밀밭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이 작품이 그려진 장소에서 고흐는 스스로 권총으로 복부를 쏘게 됩니다.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를 불러달라고 하죠. 그리고 테오 품에 안기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총을 맞은 고흐는 의사가 왔을 때 치료를 거부했답니다. 이게 내 운명이다. 그리고 테오를 기다렸다가 테오 품에서 세상을 떠난 거죠. 고흐의 마지막 말을 이랬다고 합니다. 테오야, 이렇게 죽고 싶었다. 참 안타까운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흐를 왜 사랑할까요? 왜 사랑할까요? 나중에 편지나 그런 글들을 읽고 오해했다는 미안함도 있고 생전에 그가 너무나 힘들었던 고통도 전해주고 그는 너무 순수했고 그림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정이 교차하면서 우리는 반 고흐를 사랑하는 거죠. 그는 말했습니다, 생전에. 나는 게으르게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실패하는 쪽이 좋다. 오히려 현대인들에게도 필요한 말 아닐까요? 자, 그러면 박수근의 말년은 어땠을까요? 아까 시작할 때 봤던, 앞부분에 봤던 자식의 초상화죠. 창신동 집에서 그린 거예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막상 보면은 그런 재질감이 다르잖아요. 마띠에르, 그죠? 마치 화강암에 그린 것처럼 그리다가도 자신의 자식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자연주의적으로 그림을 그렸죠. 박수근은 계속해서 서민화가였습니다. 그가 그렸던 새 여인 작품 한번 볼까요? 노상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당시 모든 어머니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은 박수근에게 가족만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박수근 하면은 대표작이 나무와 여인들 아닐까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마치 나무가 이 여인들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비가 내리면 막아줄 것 같고. 박수근은요, 봄에도 여름에도 또 고집스럽게 헐벗은 겨울나무를 그렸어요. 아마 이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던 그 시절의 모습 아닐까요? 하지만 나무들은요, 그럼에도 굳세고 유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무들은 마치 이 썩어 말라 빠진 앙상한 고목이 아니라 죽은 나무가 아니라 잠깐 웅크리고 있는 나목. 곧 봄이 오고 다시 살아날, 다시 피어날 나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박수근에게도요, 영광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심사위원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박수근이 목격한 건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미술 단체 간의 싸움, 몇몇 심사위원들은 불공정 심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수근은 그들 중에 자신이 껴있다는 것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점점 더 술의 양이 많아져요. 그리고 결국 신장염과 간염에 걸리게 되죠. 또 눈까지 안 좋아집니다. 이 괴로움이 몰려오는 시기에 다 침묵으로 견뎌냈고요. 워낙 마음이 열어서 막 토해내지도 못하고 이거를 한바탕 울고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붓을 잡는 게 전부였던 거죠. 손해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도 점점 안 좋아지고 간도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몸이 망가져요. 그 말년 작품을 보잖아요. 할아버지와 손자. 안정적이고 따뜻하죠. 마치 나무의 또 다른 버전 같지 않나요? 뭔가 할아버지 품에 손자가 쏙 들어와 있는 게 서민들을 감싸주는 나무 같아요. 마치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었던 아버지로서의 마음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 할아버지와 손자 작품을 내고서요. 거의 작품 활동을 못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계속 악화되면서 이제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점점 사라집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어지자 병원에서 한 달쯤 누워있다가 퇴원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에요. 아내는 항상 박숙은 남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내 옆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박숙은 마지막 순간에요. 또 아내를 걱정했어요. 그 추운 겨울날에 사주고 싶었던 털 속치마, 이 못해진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슬퍼했답니다. 그리고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죠.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다. 박수근의 작품은요. 물론 서민들의 삶을 그렸지만 그 속에는 그 서민들의 내면적 강인함, 또 존엄성도 보이죠. 화려한 그림이 없잖아요. 박수근은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그림이 어떻게 될까? 단 한 점이라도 누가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어느 날의 낙엽같이 그렇게 쓸려가고 말까? 하지만 지금의 박수근은 한국의 거장이 되었고 그가 그린 서민의 모습은 현재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박수근은 말합니다. 그저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더 존엄 있고 숭고하다는 거 말해주죠. 그래서 이 두 화가의 주제와 그 느낌 공통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림 속에서 전 이게 느껴져요. 하루하루 특별한 일이 없어도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삶 또한 가치가 있고 숭고하다는 것. 이게 이 두 화가에게서 느껴진 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